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예, 초, 중, 등 교사를 위한 공공 디자인 교육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사회 및 저장을 맡게 된 안창헌 연구교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진행하는 이 공공 디자인 교육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0년 초중학교 대상 공공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이라는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소셜벤처 신바이오 리빙텍이 운영 지원을 맡아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초중학교 대상 공공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사업은 미래 세대의 공공 환경을 담당하게 될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시기에서부터 다 함께 사는 사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공공 디자인에 연계돼서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전국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요, 10여 개의 시범 학교와 100여 개의 자율수업 운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오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에 대한 순서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행사는 행사 일정표와 같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약 3시간에 걸쳐서 3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지원을 맡고 있는 그 소셜벤처 신바이오 리빙텍의 대표로 계시고 저희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다들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용 공공 디자인 지도서를 개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지금까지 진행하시는 전문 분야를 보게 되면은 환경 심리 행태학 및 사용자 과학 기반 공간 시스템 등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공공 디자인과 연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연구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 사업 통합적 커뮤니티 재생 기술 또는 주거복지 시스템 연구단을 운영하시면서 다양한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 그거 외에 뭐 저설 부분에서는 몇십 건의 또 저설을 해 오셨고요. 그리고 교육도 그와 함께 진행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 사업과 연결을 해서 다양한 저희들이 플랫폼을 여러분들께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 서비스 플랫폼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고령친화 환경계획 지원 플랫폼, 그 다음에 공생 커뮤니티 지원 플랫폼, 그 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 디자인, 교육 콘텐츠 플랫폼 등 다양한 것들을 개발하시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이를 통해서 근본 사업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플랫폼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현성 교수님은 현재 지금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 전공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SE 디자인 그룹의 그 대표로서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공에서도 아시다시피 공공 디자인 또는 도시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디자인을 연구 및 다양한 실무에서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 두 분이 오늘 나오셔서 일부 강연을 해주실 건데 두 분 죄송한데 한번 뒤에 계신 분 잘 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일어나서 박수 한번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일부의 첫 번째 순서로 이현숙 교수님이 나오셔서 초, 중, 등 미래 교육과 공공 디자인 관련해서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현숙입니다. 초중등 미래 교육과 공공 디자인을 세 가지 세트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디자인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까지 어디까지 현재까지 진화돼 왔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가? 그리고 시대적 교육 주제를 어떻게 교육 현장에 연계될 수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산업사회를 긴 통로를 빠져나와서 새로운 이제 첨단 기술 문명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서 거의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마주치게 될지를 거의 사실 참 모호한 그런 어떤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안경이 뿌이면 안 보이잖아요. 어디에 사람이 가는지 오는지 방향성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안경을 끼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물건들이 어디에 있고 뭐 어디에 있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의 우리가 미래를 보는 하나의 안경을, 렌즈와 같은 안경을 지금 하나를 뭐 끼운다라는 그냥 관점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디자인은 어디까지 진화되어 왔는가? 여기에는 다시 구체적으로 공공 디자인의 기본 이해, 정의, 범위, 기능, 연계설을 얘기할 거고, 누구를 위한 창조인가, 창조 대상 인물, 그다음 무엇을 창조하는가, 창조 대상 물체, 어떠한 취지로 창조되는가, 창조의 패러다임, 누가 창조에 참여하는가, 창조의 실행 주체, 이런 관점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디자인의 원래 정의는 조경, 공간, 시설물, 정보 쌓임물, 사용용품 등 영역을 모두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종합적 환경을 조성하는 창조적 행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경관시설물이라는 굉장히 좁은 차원에서 인식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전 국민에게 관계에 있는 삶과 문화적 품격, 그 다음에 국가 위기 번영을 좌우하는 주요 사회 서비스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모든 공적인 국가의 것들은 다 공공이고 모든 사유지는 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공적인 공간에도 열려있는 부분이 있고 사적인 공간에도 주거 커뮤니티처럼 열려있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굉장히 방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바로 현장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사람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삶의 터전이 있죠. 근데 그 터전이 우리가 공공환경이라는 영역으로 우리 생활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다 걸쳐 있습니다. 도로 환경, 교통, 교육 환경, 놀이 환경, 정보 환경, 그 다음에 그 환경, 행정 환경, 복지 환경, 주거 환경, 그리고 문화 환경, 예술 환경 등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의 삶 속에 같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각이 이제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것을 빨리 지금 조성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더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처음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을 만들고, 또 과거의 경관시설물이라는 입장에서 이제는 포괄적인 사회 서비스까지를 담당하는 영역으로 새롭게 정의 내리고 공공디자인 종합진흥 방향을 생활의 안전과 편의와 품격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나누어서 국정과제랑 연결해서 발전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디자인의 범위를 좀 지금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국민의 세금을 포함한 국가 예산으로 조성이 되었거나 공익을 도모하거나 사회 구성원인 다양한 시민, 주민, 소비자가 함께 사용하는 환경과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창조하는 것으로서 사용자 모두를 배려하여 안전, 편리, 품격을 향상시키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공공디자인의 그러면 영역이 얼만큼 넓은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학교 환경에서 가까운 학교 교실이라는 환경과, 그 다음에 하나의 도시 공간에 늘 있는 설치물로서의 정류장과, 그 다음에 마을 환경, 이런 관점을 한번 예제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옛날에 그 과거의 교실을 보셨고, 근래의 학교 교실의 전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라고는 하지만 가장 최근에 선진국에서 나오고 있는 학생들의 발달학적인 특성, 성장 특성을 생각해서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이런 다른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런 거를 쭉 봤을 때, 시간적인 인터벌을 크게 놓고 봤을 때, 이게 정말 모두를 위한 거구나, 안전하구나, 편리하구나, 더 아름답게, 더 품격 있게 뭔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류장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이전에는 팻말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전한 가장 기본적인 내구성 있는 쉘터로 발전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태양열, 무공해에너지, 클린 에너지를 사용하는 태양열 패널과, 그 다음에 바이오다이버시티, 생태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제 정류장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기다리는 사람의 무료함까지를 생각해서 도서관이든 갤러리든 다양한 서비스, 또 커피까지 제공하고 미세먼지도 보호하게 하는 그런 또 스마트 쉼터 정류장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폭염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동차의 그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서 정류장에 들어가서 기다려 있다가 그냥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부터 범죄 안전을 예방 효과도 있는 그래픽들을 저렇게 안전하게
골처럼 만들어서 하는 결합 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예술적인 조형물로서 그다음에 이제 안내 마케팅과 결합한 정류장까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 서비스와 예술성을 새로운 조형성을 도모한 미래의 버스 정류장까지 실로 공공 디자인의 영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넓습니다. 마을 환경으로 보게 되면 범죄 안심, 생활 안심, 범죄 예방 디자인을 하는 케이스들, 그리고 또 쓰레기를 더 줄여 나가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행동을 유도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리고 이제 범죄 위험 지역이 사실은 새롭게 담장을 낮추고 정비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된 케이스와 쇠퇴되는 도시를 다시 살리는 차원에서의 저런 많은 이제 그래픽 적용을 하는 예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배려된 그런 마을 환경 디자인들도 보셨는데, 여기도 전부 다 공공 디자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누구를 위한 창조인가? 사실 공공 디자인이 이렇게까지 발전되기 전에는 공공 디자인이 포함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이때까지 쭉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패러다임들도 요즘에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의 경우는 장애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인 전반적인 다양한 노인에게, 그다음에는 임산부들, 그리고 어린이들, 그다음에 각종 다양한 신체 사이즈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까지 전부 다 존중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자, 유니버설 디자인의 가장 큰 대상이 공공이기 때문에 이런 그 사회 구성원 전부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공공 유니버설 디자인의 목표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때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앞으로의 가버먼트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지금의 가버넌스를 예측을 한 거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한 것처럼 똑같이 미래의 우리 국민의 삶을 담을 삶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크리에이션을 해야 되느냐도 똑같은 개념으로 대입을 해보면 모두의 공공 디자인 권리는 모두에게 있고요. by the people, 모두에 의한 공공 디자인은 모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for the people, 모든 공공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그 도시를 앞으로 건강한 도시를 선도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싱가포르도 있고, 그다음에 덴마크도 있고, 이런 데서는 호주도 있고, 뭐 그런 새로운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는 어떤 특정 집단을 임산부, 노인, 청각장애, 시각장애, 신체장애, 휠체어 사용자 이런 식으로만 나눠서 이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그것이 타당한 저기는 아니더라.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 중에서 정보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시력이 약화되거나 완전 저하된 사람이 있고, 장애인이라고는 안 하지만 청력도 그렇고 불균형이 신체에 만연한 사람이 있고, 방향감각 손실이 있고, 손가락 기능자, 상반신 기능자나 하반신 기능자, 스태미나의 한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육체적 힘의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수직 수평 너무 뚱뚱하거나 이런 그런 케이스도 다 얘기합니다. 수직 수평 굉장히 키가 크거나 이런 분들, 신체적인 도움이 일단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람, 가족 친화에서 필요한 사람, 이동보고 사용하는 사람, 화장실이 자주 가야 하는 사람,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들을 과연 도시공간이 만족시키고 있느냐. 그래서 전 도시공간을 유니버설 디자인화, 다시 얘기하면 공공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좀 우선 설명을 드려보면, 20세기에 이렇게 표준 인구가 있었죠. 대량 생산에 맞는 표준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대량 생산형 제품과 환경들을 만들었는데, 점점 21세기로 변화해 오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조명이 됐죠. 그래서 이 다양한 인구를 포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을 포용하자 해서 나온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UD라도 굉장히 아주 특이한 사항에, 특이한 어떤 장애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까지는 커버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아웃라이어에 있는 분들을 우리도 메인스트림에 끼워달라, 이게 반영하자라고 하는 것이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뭐 대량 생산에 잘 활용이 된 표준형 인간들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퍼블릭 섹터에서는 이게 점점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프라이빗 섹터에서는
특수한 사람들, 육아를 하는 사람들, 어린이, 고령자, 그다음에 환자들도 있고 다른 장애인, 많은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얼만큼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맞춤형으로 다가가느냐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중간쯤에, 이렇게 중간쯤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중간쯤, 요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공공 디자인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다음 그럼 사람을 위한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에 이르기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러니까 그는 사람의 신체 중에서도 모든 신체의 아주 유기적인 조합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적응이 사람의 머리와 손과 발, 다리를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뭐냐면 눈으로는 뭔가를 알아보고 정보를 찾고 웨이파인딩을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는 유저빌리티, 사용을 하죠. 모든 걸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리로는 모빌리티,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UD, 모든 사람들을 배려해서 손으로는 사용하기 쉽고 다리로 이동하기 쉽고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공공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많은 것을 커버를 한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어떤 작동 원리가 있게 되죠. 예, 그래서 한번 보면 이동성으로는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으로 트랜지션도 쉽고 모든 길도 평평해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 인지성은 어디서든지 큰 대규모 시설이라도 내가 어디고 어디가 출구고 어디가 화장실인지도 잘 쉽게, 어디게 성인이 쓰고 어디게 어린아이들이 쓰는 화장실인지, 어느 것이 화장실도 문이 열려 있는지 이런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사용성 관점에서는 뭐 놀이기구에서부터 자판기에서 다른 많은 것까지 거의 다 이런 사용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잘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 디자인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창조 대상 물체는 뭐냐? 아주 마이크로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지역사회 사람들이 쉽게 올라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라인형 정원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 도로 환경, 정말 장애인이나 다리가 힘이 약한 사람들도 얼마나 쉽게 나올 수 있는 공공도로 환경, 그리고 여러분이 인근에서 보시는 횡단보도 환경, 그리고 파라솔들 굉장히 보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도 그냥 넓게 해서, 그러니까 장애인이거나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가거나 부축을 하거나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남을 의지하지 않고 별도의 서비스를 요구하지도 않고 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하철 내에서 임산부들을 위한 요즘에 분홍색으로 된 그런 좌석들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학교 고용 문화 환경도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관심에 맞게 학생들이 얼마든지 수업의 학습 효과도 높이면서 학교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고 있죠. 그리고 덴마크의 중학교 짐네지움에는 정말 공간을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바꿔서 모든 아이들이 이게 사람을 관찰하고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데 이런 하나의 공간적 자원을 굉장히 중요한 학습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료 환경도 바뀌어서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환자까지도 포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도 사실은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지금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에 한번 들어가시면 수십 년을 사시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어떻게 건강하고 즐겁게 삶의 질을 증진하면서 사회에도 덜 부담이 되게 살 수가 있느냐 하는 차원으로 옥상에 저렇게 세계 최초로 이 키친 가든 100% 베지터블로 된 가든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건강하게 사시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육아를 위한 제품이 안전하면서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모든 위험으로 인해서 발달학적인 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개발되고 있고, 이렇게 안전을 위한 가방 커버나 지진을 대비한 책상들 이런 것까지도 배려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부터는 창조의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공 디자인에는 다양한 패러다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두를 위한 거는 UD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UD를 보급하는 거는 많은 유니버설 디자인과 소셜 디자인과 에코 디자인, 그린 디자인과 프로 디지털 디자인과 컬처 디자인, 이런 많은 패러들이 동시에 소개된 2000년대에 대규모의 국가 행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도 예술의 전당에서 2회 연속적으로 매크로 한 거, 마이크로 한 거로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것이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많이 성숙해서 이제는 공공연하게 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린 패러다임은 70년대 에너지 이슈가 되고부터 전 세계적으로 에코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떴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공학적인 차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인권이 부각되고 민주사회가 발달하면서 나온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소셜 디자인은 사회적인 불공평, 사회적인 공평성을 추구하는, 다 더불어서 잘 살자 하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 소셜 패러다임인데, 이것이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패러다임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는 보다 총합적인 관점으로 가야 될 거고, 이 총합적인 관점을 앞으로 미래의 공공 디자인은 잘 우리가 융합해서 키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인터랙션 하고 있는가를 세 가지 차원으로 보면, 자연적인 게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생태계, 지구 생태계, 뭐 우주 생태계까지 해도 좋고, 그다음 우리가 좀 더 잘 살고자 만드는 사회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테크놀로지와 사람이 함께 만들어낼 첨단 기술 생태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디멘션을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제 임신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을 때 비석이 있어도 죽지 못하는, 비석이 있어서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사회까지 지금 될 텐데, 이 기간이 이미 120년, 140년, 150년이 될 것이다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사회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지구 생태계, 우리가 인간이 중심이면 지구 생태계, 인간이 더불어서 사는 사회 생태계, 기술, 첨단 기술 생태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만들어 왔냐면, 이미 지구 생태계하고 사회 생태계에는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해를 끼쳤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첨단 기술 생태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들을 잘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도전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과 공생관계 위기를 이렇게 연락에 했다가 지금 완전히 폭발하게 만들어서 지진이나 홍수나 쓰나미나 뭐 이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다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결국은 미래는 공생학이 심바이오 리빙, 공생학이 미래의 패러다임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입고 먹고 쓰고 등등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과연 자연 생태계랑 정말 공생을 하는 방법인가, 사회 생태계랑 공생하는 방법인가, 첨단 기술 생태계가 공생하는 방법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조 실행 주체입니다. 20세기는 이렇게 산업사회 먹구름처럼 다양한 인구가 있었는데 다 가려졌다고 하면, 21세기 디자인은 그것이 걷어나감으로써 첨단 기술 문명으로, 정보화 문명으로 해서 걷어졌다고 하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조명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 가능한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나하나의 전통 제기를 아름답게 칠을 해서 하나도 아름답지만 모여서 아름다운 이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그야말로 에이지 오브 다이버시티, 다양성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려고 할 것이고, 그들의 목소리가 미래 방향을 좌우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이제 나오는 상대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이 촛불 집회에서 촛불 하나씩 들고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내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크놀로지가 심지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국민이 어디를 훅 부느냐에 따라서 어떤 미래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이 공생학적인 철학을 지닐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고 하면, 미리 지어지기 전에 어떠한 커뮤니티,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들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야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반영돼서 형성이 되는 그런 저기가 될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의논을 해서 합의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실제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과 더불어서 이제 교육부에서 학교공간 혁신 사례들이 지금 다 깨지긴 했지만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우리 학교 구원세기 기획에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재구조화에 따라서 여러 학교들에서 이런 다양한 계획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향들이 주민 참여의 시대, 시민 참여 시대를 누가 참여 주체가 될 거냐 하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미래 사회에 대한 인재 양성인가를 보시다. 아까 세 가지 차원을 얘기를 했는데 미래 사회, 어떤 미래 사회냐라고 하면 미래 사회를 다루야 인재인가. 첫째는 얘네들이 지금 현재 저기 초등 중등 학생들이 초저출산 초고령 저성장 시대에 오는 위기를 전부 다 떠맡을 것이다. 그들의 지금의 10대 20대와 그들의 자녀들이 이 사회 위기를 다 떠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 억셉트를 하지 않으면 그건 뭐 사회적인 뭐 대단한 분란과 혁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재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태적 위기 시대입니다. 뭐 탄소지로 선언도 하고 등등 했는데 지금 굉장히 생태적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인재들은 이런 위기를 다뤄야 하는 시기이고요. 무엇보다 미래의 첨단 기술 문명 시대 속에서 살 인재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디멘션에 대한 차원에서 인재 양성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모든 교육의 목표가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인재이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적절한 주제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인간이 있고요. 그다음 인간이 들어있는 사회생태계가 있고, 사회생태계가 들어있는 더 큰 자연생태계, 뭐 지구라고 해도 좋고 우주생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은 기존의 복지를 보장하는 정도의 미니멈한 거는 우리가 갖춰야 되고, 하나는 잘만 활용하면 문화와 산업을 고양시킬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새로운 첨단 기술 생태계가 점점 들어와서 개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저출산 초고령 저성장 시대는 수많은 경쟁이 있었습니다. 경종이 있었죠. 한국은 이미 멸종위기에 들어섰다. 고령화 경제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고갈은 다가오는데 그렇다 할 대책이 없다. 그리고 우리 OECD의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 우울증 1위, 전부 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양보고서에 보면 요양은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직전에서 가는 그런 시설이고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미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부양 부담을 떠안는 청년들, 중년들도 돌봄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사례가 무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는 지금 현재 한쪽은 일본, 한쪽은 한국인데 밑이 저렇게 안전된 그런 삼각형의 구조가 90년부터 있었는데 지금 점점 22년에는 우위가 뚱뚱한 형으로 가고 2080년에는 완전히 우위가 두꺼운 항아리로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엄청난 사회적인 불안과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로 인해서 지진과 같은 고령화로 인해서 지진과 같은 쇼크를 제일 먼저 맞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제일 먼저 없어질 국가로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및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장애 인구도 이제는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장애 인구의 50%도 이미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는 인구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과 또 사회적인 부담도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 604조입니다. 지금 현재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국가의 그 예산 구조를 보면 보건복지 비용이 저렇게 동그란 게 지금 비중이 큰 것이거든요. 비중을 나타내는 저렇게 클 정도로 거기에 거의 소모가 되고 있는데, 계속 커져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 다 내려오는 이 시기에 계속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쌓이니까 이런 인구 구조를 과연 지금 현재 이런 구도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시스템이 브레이크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65세 노인의 의료비 지출이 지금 현재 41.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쯤 되면 2030년에 가면 47%를 차지하고, 그 다음 나중에 2060년에는 391조면은 2016년 국가 총 예산이 386조였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노인 의료비로 되니까 실로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이제 2015년에는 8명이 1명을 부양한다고 했는데 생산인구가 이제 2050년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상관없이. 지금은 정부가 이렇게 청년수당도 주고 조금씩 도와주고 끌어주고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은연중에 놓여 있는 게 저출산 고령 사회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가파르게 현재 고령인구가 900만 이미 넘었어요. 근데 신고령인구가 1720만 명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가파른 언덕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청년들이 지탱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는 한 70%가 세태 지역이고 이들에는 세태 지역 내에는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서커스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이들의 주거지와 이들의 건물과 이들이 생활 공간에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거는 고령사회 위기를 더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한국은 초고령 저수명 장수명 사회, 장수명 사회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다른 문화권,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 다양한 소수 다양성, DNA 첨단 기술을 밝혀지는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니더라. 이런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어서 다문화로 가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2040년에 우리나라의 지금 과소 이 지구 저기를 보시면 빨간색 쪽만 거의 다 사람이 살고 나머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뭐 정권에 상관없이 20년간 지속되는 우리나라의 국토헌법입니다. 거기에는 인구 감소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방안까지를 담고 있는 정도인데 이걸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끼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수사회에 대비한 필요한 전략은 뭐냐면 지금 현재 0살에서 120살까지는 그냥 그대로 사십니다. 이제는 알파에이지까지는. 그럼 이걸 기준이라고 보면 실제 일하는 거는 20대 후반에서 60세까지 일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일하는 시기와 일하지 않는 시기가 너무너무 크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을 잘 정비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일하고 활동하고 죽을 때까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환경을 정비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도전을 해야만 하는 한국이 도전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인간과 공생하는 차원에서 생태적인 위기입니다. 먼저 기후위기로 인해서 뭐 말할 수 없는 피해 현상이 있고 인류의 자연 파괴로 생물의 백만적인 멸종 위기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는 6번째 대멸종을 부르는 인류의 위기다. 그 다음에 뭐 축산 폐수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쓰레기 방방곡곡 쓰레기 산뿐이 아니라 모든 해양이 이렇게 오염이 돼서 결국 우리가 그 미세먼지를 먹게 되는데 그런 재앙이 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초미세먼지라는 거에서 중금속 덩어리를 우리가 늘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공익 광고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지구를 환하게 해서 폭발하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수많은 지속 가능한 그린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에 어떻게 사고를 바꾸느냐 하는 개념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아까 3지체론 했듯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순환성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쓰레기든 미세먼지든 뭐로 인해서 쫙 지구가 숨을 못 쉬게끔 다 막고 있죠. 막고 있는 거를 어떻게 숨통이 트이게, 어떻게 피가 돌게, 신진대사가 되게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존속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는 순환성을 생각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얼마 전에 우리가 홍수도 났지만 이것이 결국은 생태계로 순환될 수 없는 논리에서 이루어진 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를 받아들이거나 쓰레기를 내보내거나는 자급자족해서 뭐 쓰레기 제로, 에너지 제로처럼 순환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공존성입니다. 사실은 인간도 자연 생태계의 한 유기체로서 사실은 자연이 주는 혜택들이 너무나 많은데 건물을 막 삭막하게 짓다 보니까 이것이 멋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사실은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자연을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것은 생태계의 원리로서 굉장히 좋은 호혜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이 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건축물이 지어지는 방법도 바뀌고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봤지만 다양한 곳에서 바이오다이버시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까 공공임대주택에도 뭐 새들과 벌들과 뭐 벌레들이 지금 생기고 있었죠. 굉장히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성인데 우리가 미래 자원은 유한하게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자원은 쭈그러져서 없어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게 미래 세대가 쓸 수 있게끔 자원을 남길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리뉴어블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전거와 저상에게 그 전차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에서는 백화점에서 주문만 하면 그냥 태양열 천정을 우리가 지붕을 살 수 있어서 바로 달면 되면 에너지도 벌어들이면서 하는 그런 정도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구매 마켓에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기술 아닌가요?
그거 외에도 생활혁신을 보여주는 많은 예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의식주만 보더라도 이제는 3D 프린팅으로 그 자리에서 인그리디언트를 사서 자기가 원하는 옷을 만들고 그다음에 필요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디스포즈를 하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햄버거도 찍어 먹고 뭐 피자도 찍어 먹죠. 그다음에 3D 프린팅으로 집도 일주일 내에 혹은 뭐 24시간 내에 지을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교육해오던 방식은 뭔가를 만들면 프로듀스에 관한 전공, 매니팩처에 관한 거, 트랜스퍼 유통에 관한 거, 마케팅 셀에 관한 거, 사용자에 관한 거, 디스포즈에 관한 게 전부 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온 전공들이었는데 지금은 인그레디언트부터 디스포즈까지가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 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교육의 체제가 브레이크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뉴트럴하고 케어하는 것도 지금 다 달라지고 그다음에 뭐 의류가 지금 몸하고 같이 연결해서 휴먼을 인핸싱시키는 테크놀로지나 슈퍼풋이나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체 조명이 스스로 야광이 발광되게 하는 기술이나 그다음에 각종 이제 이렇게 플라잉 기구들에 관한 이슈들 이것도 지금 날아다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전격적으로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이 달라질 거고 자율주행이 나오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횡단보도를 하고 있지만 횡단보도는 어디나 위기가 발생할 때 그냥 카펫이 저절로 깔리게끔 되어 있다거나 공공에 관한 예술 아트도 다르고 살아있는 리빙 오브젝트 그다음에 AI가 그린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그래서 사람은 이게 뭐 죽지 않는다까지 지금 뭐 이팅가 될 건가, 뭐 로봇이 될 건가, 뭐 이제는 영생을 할 건가까지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현재는 지금 인간대로 살고 있지만 뭐 계속 지금 트랜스 휴머니티로 갈 것이고 어느 한 컴퓨터가 우리를 능가하는 시점에서는 포스트 휴머니티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교육의 서비스도 엄청나게 AR, VR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이미 아인슈타인 같은 거는 200불이면 사서 그냥 개인이 과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과외 시스템도 엄청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1세기를 인성과 창의성을 기른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공공 디자인이 기여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미래 사회의 삶의 변화는 지금 현재 이런 우리가 변화 속에서 지금 현재 교육을 혁신해야지 하는 아는 저기다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미래 첨단 기술 문명은 이렇게 치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얼만큼 많이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리더십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인지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그다음에 공공 디자인의 인성은 사실 공공 디자인을 발전하려면 뭐 관심, 경청, 이해라고 하는 인지력과 또 배려와 존중이라고 하는 태도상에서의 어떤 개념과 그다음에 집단 속에서의 참여, 협력, 합의는 필수적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미래가 필요로 하는 인성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제한된 공동의 예산을 모두의 공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전격적으로 필요해지는 인성의 디멘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현석 교수님 나와서 저희들이 초중등 공공 디자인 교사용 지도서 개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현석 교수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현숙 교수님 열강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릴 것들은 지금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과서가 지금 있잖아요. 그 개발 과정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이겁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 있으신 분은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교과서는 지금 이현숙 교수님께서 총괄로 개발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공공 디자인 사실 국가의 계획은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 가치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공 영역에서 안전하게, 편리하게, 또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복잡한 구조로 돼 있는데 이번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의 특징은 그런 어려움을 싹 걷어내고 우리 일상 공간의 사례 중심으로 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처음에 하기 위해서 전국 808교학교 1420명 교사님들의 응답을 통해서 반영하고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런 어떤 소결로서 21명의 전문 워크숍 패널들과 또한 아주 이 학술계 또한 교육계 뭐 이런 디자인계의 전문분들과 말씀 많이 나눴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저 오른쪽의 내용들을 좀 제가 간단하게 뭐 핵심만 말씀드리면 공공재는 먼저 어렵다.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디자인이 아니다라는 건 첫 번째랑 그리고 아무리 현장에서 하려고 해도 타 과목 선생님들 이해가 어렵거나 그래도 디자인이니까 디자인 전문 분야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오해라기보다 그런 우려가 있으신 거를 저희가 많이 반영하고자 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도서 하나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보조 자료, 그다음 실습 도구, 그다음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상이나 플랫폼까지 이렇게 4가지 세트로 우선 1차로는 개발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추후 보완돼서 더 개발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기간 따라 어떻게 진행되었었는지, 그다음에 또 그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나눴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고요. 이 지도서 개발에서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등은 그렇지 않은데 초등은 저학년과 고학년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나누고자 했다는 말씀을 핵심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나왔었는데 지금 8가지의 대상 환경 또 2가지의 매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10가지의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이 중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는 4개의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말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 말은 그런데요. 사실 일반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아주 전문가분들도 봐도 전문서적 못지않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쉽게 일상 공간의 사례 중심으로 담았다. 이게 우리 교과서의 특징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학년과 고학년의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베이스맵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간 안에 적용되는 사례들 잘 보면 여기에 뭐 교육환경, 근린상가, 주거환경, 교통환경 베이스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맵을 베이스로 실습이나 아니면 교과서 안에 구성들이 돼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맵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선 보여지고 있고 저학년에서는 이렇게 좀 평면적인 공간, 1차원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공공 디자인의 사례라든지 이걸 하고 있다면 이 고학년, 4학년 이상에서는 입체적 공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관점으로 교과서를 보시면 이해도가 좀 빨라지실 겁니다. 구성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포 애프터 사실은 이런 공간과 공간이 연결돼 있지 않음으로 해서 사람들의 어떤 공간의 이해도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이런 식으로 그 개선이 됐을 때 좋다라는 이해도를 저희가 이제 한 사례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사람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이 이게 왜 필요하지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식의 다양한 그 특징을 신체적 특징을 가진 분들의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선 모두를 위한 가로 환경, 학교 환경, 마을 환경 이렇게 3가지로 초등학교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 이 오른쪽에는 사실 공공 디자인이 지향해야 될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 가치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서 좀 보여지게 저희가 영상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요건 영상들을 한 번씩 보시고 수업 시간에 보조 자료로 아니면 또 이해도를 돕기 위한 하나의 사례 이미지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캐릭터 중심으로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전체적인 콘티의 구성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사람이 사용해야 되는 이런 가치들을 쉽게 아주 초등학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구성원들 또 이렇게 학교 환경에서도 우리가 일상으로 볼 수 있는 학교 환경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의 콘텐츠 아주 사례 중심으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을 환경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제가 뭐 이건 다 일일이 말씀드린다기보다 한 번씩 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고 그것들을 그 교육의 학생들의 어떤 그 이해도를 돕기 위한 지원 자료 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이해하시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도 같은 맥락을 연장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다른 것들은 저희는 우선 이 사회, 윤리, 인문, 미술, 과학 등 이게 우리가 디자인자가 붙었지만 절대 저희가 뭐 대학원생도 같이 연구할 때 보면 절대 미술이 아니에요. 저희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색칠하고 그림 그리는 일은 거의 없고요. 저희는 거의 사회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사람이 공간을 쓰는데 불편한 문제, 거의 인문학 쪽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서 인터뷰에서도 가장 우려가 많았던 건 이거 너무 미술 쪽 과목의 융합이 좀 어렵지 않아라고 하시지만 말은 디자인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국어, 뭐 과학, 진짜 뭐 사람 심리 쪽이나 모두 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고자 저희가 이렇게 좀 최대한
이걸 좀 쉽게 그렇게 응용될 수 있게 넣어놨고요. 그림 그릴 일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는 앞서 나온 10가지 그 대상을 이제 좀 더 세부화해서 그 전체 일상 공간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요. 그 안에 12가지의 공공 디자인 주제를 넣고 각 주제마다 3가지의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해서 전체적으로 36개의 공공 디자인 주제 그 사례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할 때 그 사례가 제일 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 교과서도 작년 그 겨울쯤에 그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무적인 내용들은 뭐 이렇게 이 선생님들이 이 연계 과목에 있어서 미술이 물론 제일 많았습니다만 사회, 창의적 체험 활동, 기술, 도덕, 과학, 체육 등으로 이렇게 연계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저희가 연차가 지나고 교육을 많이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은 이런 비율들이 훨씬 더 분배가 골고루 될 거라고 보고 그게 공공 디자인의 가장 큰 매력일 거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논의하면서 만든 내용들인데요. 뭐 영어 표지판 만들기 아니면 다문화 사람들, 중국, 뭐 일본 분들도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볼 수 있는 표지판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도 공공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그리고 이렇게 농구장에 그늘막을 설치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쓰자 이런 것들도 아주 훌륭한 공공적인 주제고 지금 여러분 나가시면 건널목에 폭염 방지 그늘막이 있는 것들도 아주 저희가 최고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 음악, 체육, 국어, 사회 모두 응용 가능하다는 거를 한번 이렇게 선생님들과도 말씀을 좀 나눠봤었던 게 큰 의미가 있고요. 또한 이제 뭐 교장 선생님, 장학사 선생님, 또한 뭐 연구사 선생님, 교수님들과 함께 자문과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례 36개 사례로 그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기 아마 저희 딴에는 되게 쉽게 쓴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론 같은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시면 아 이런 게 공공 디자인인가 감을 좀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어려운 이론보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4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을 저희가 최대한 쉽게 써서 아마 이거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저희가 오늘 드리는 설명을 좀 이해하실 것 같고 이게 바로 거리, 학교, 마을, 생활이라는 4가지 생활 공간, 그다음에 거기에 주제 이렇게 있고 여기 각별로 3가지 사례들을 저희가 이해하시기 쉽게 넣어놨습니다. 요거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재생 이야기는 기존의 법에서 얘기하는 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를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도식화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5줄 이상의 글들이 없게 최대한 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아 디자인이 어떤 의미구나, 무엇을 추구하는구나, 어떤 전략으로 어떠한 사례가 있구나 이렇게 조금 최대한 쉽게 기술을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거나 추가 자료가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자원 재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제 거리에서 만나는 디자인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그 어떤 추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거의 주제, 학습 목표, 학습 활동을 저희 나름대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러한 사례가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디자인 개념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가급적 개조식으로 적으려고 했어요. 선생님들 길게 읽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 이거 뭐 장수의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건널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건널목 건널 때 너무 힘들게 이렇게 버티고 계시니까 그걸 좀 지원해드리고자 만든 하나의 간이 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디자인적으로 다양한 사람을 배려하는 공공 디자인이고 그 중에 고령자를 배려하는 거리 시설물이고 그것의 개요와 내용,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또 그것들이 앞으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표준 직업 분류군에 의해서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좀 연장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의자 이게 뭐지? 나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네이버 같은 거 따로 안 찾으셔도 뒷장에 가면 저희가 이렇게 아주 그냥 전문가 우리 박사 선생님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다 해서 해놨습니다. 뭐 2번째 사례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상 속 공공공간이 학교도 나오고요, 마을도 나오고 생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면 그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토론할 때 저 같으면 야, 요즘에 버스벨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니? 저거는 어떤 면에서 자동차 디자인하는 사람이 저렇게 넓게 했는데 저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많은 사람을 배려하기 위함이라고 보거든요. 바로 이런 게 공공재해의 아주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6개 사례가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 아이들 보고 찍어오라고 한 다음에 뭐 토론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뭐 그냥 보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학습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들을 학생들 스스로 좀 찾아보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을 저희가 교과서에 아주 핵심 단락으로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3번에 보면 공공재인 만들기, 그래서 문제를 찾아보고 공공가치를 넣어보고 해결해보고 만들어보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례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리고 뒤에 가면은 좀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페이퍼로 쓰실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공해 드려서 저걸 출력해 가지고 정 없으시면 저걸로 학생들 나눠줘서 저 칸을 채우게 하고 토론하게 하는 어떤 툴들을 좀 기본적으로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카드까지 만들어서 지금 파일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 툴들을 쓰시고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추후에 더 교육 교재를 쓸 수 있는 그런 툴들의 툴킷들에 대한 어떤 좀 재료를 많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뒤에 3장 보면 샘플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공재인 용어 좀 어려운 게 처음 보시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뒤에 보면 관련 용어를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다 정리해서 근거법 다 달아가지고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거고, 어려운 단어들 뭐 예를 들면 공개공지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뜻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다 넣어놨고, 참고문헌도 다 넣어놨으니까 혹시라도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여기 있는 자료들을 보시면 심화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퍼들이 뒤쪽에 저희가 다 파일로 다 제공이 이제 되고요. 그리고 보조 콘텐츠로는 저희가 영상을 공공 디자인 대상을 받은 6군데를 저희가 직접 중학교 학생들이랑 방문해가지고 여기가 왜 좋은지 알아? 여기 공공 디자인으로 왜 우수한 곳인지 알아? 이래가지고 아주 쉽게, 정말 쉽게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토크쇼 하듯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보셔도 좋고, 아니면 또 학생들한테 같이 좀 보자, 니네 한번 봐라, 같이 현장을 방문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저희 6군데를 방문해서 찍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를 들면 문제점 발견이라든지 디자인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할 때 스스로 생각하기 어려울 때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카드들이 저희가 좀 만들어서 1차적으로 제안해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교육하실 때 참고로 쓰실 수 있는 보조 재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개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